새 콘텐츠를 장식한 문장은 바로 논어의 첫 문장입니다. 논어의 첫 문장은 인문학 중에서도 동양 고전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 장을 읽고 해석해 본 다음 어구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하기 시습지면 불역여로와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역낙호와 인부지이불온이면 불역군자우와 다음으로 방금 읽은 내용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서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언짢아 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다음으로 이 장에 사용된 한자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보이는 아들 자라는 글자는 공자를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공자는 워낙에 훌륭하신 분이라 성을 붙이는 것조차 꺼려하여 자라고 하였습니다. 논어에서 다른 글자와 같이 나오지 않고 이 글자만 보이면 공자를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글자는 가로 왈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따옴표의 기능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이 글자를 가로대 라고 풀이하였습니다. 다음 글자는 배울학입니다. 이 글자는 논어의 첫 편 전체와 이 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글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글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지는 한문 고전 한마당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말이을 이자입니다. 이 글자는 실질적인 뜻이 없이 문법적인 기능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로 쓰이며 주로 그리고 그러나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시는 여기서는 때때로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 습은 배울 학자와 결합하여 학습이라는 한자어로 일상에서 널리 쓰입니다. 다음 구절은 세 부분이 모두 동일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조는 대체로 또한 하지 않겠는가? 로 해석됩니다. 불려코는 이 장 전체에 걸쳐 세 차례 등장하는데 글자풀이는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닐 불자는 하지 않다 하지 못하다 는 뜻으로 쓰인 한자입니다. 다음에 보이는 아닐 불자도 이와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말씀 설자는 세 가지 뜻과 소리를 가지는데 말씀 설달래 세 기쁠 열이 그것입니다. 각 용법이 잘 적용되는 한자어는 설명 유세의 열이 있습니다. 어조사 호자는 문장의 끝에 붙어서 해당 문장을 의문형으로 끝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유자는 소유를 나타내는 말로 가지고 있다 는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벗붕자는 벗우자와 함께 친구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스스로 잘하는 글자는 일반적으로 스스로라는 뜻이 있으나 여기서는 로부터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주 쓰는 한자어 중에서 이 글자가 이 뜻으로 쓰인 것은 자초지종이 있습니다. 원방은 글자 그대로 먼 곳이라는 한자로 자주 쓰입니다. 올래자는 오다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즐거울 낙자는 말씀 설자와 같이 세 가지 뜻과 소리를 가진 글자입니다. 그 뜻과 소리는 즐거울 락 음악 악조화할 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즐겁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세 번째 절의 첫 글자인 사람 인자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세 번째 글자인 알지자는 알다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으며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문에서는 반복되거나 유추하여 알 수 있는 글자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보이는 말이을 이 자는 위와 달리 문장을 뒤집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혹은 그런대로 풀이합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성낼 온자는 성낼 노자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글자입니다. 대체로 이 성낼 온자를 성낼 노자로 풀이하는데 이는 두 글자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낼 노자는 가슴 속에 올라온 화를 거리낌 없이 분출하는 것을 말하고 성낼 온자는 가슴 속에 올라온 화를 분출하지 않고 얼굴 표정에 환한 기색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자를 우리말로 표현하기 딱 적절한 단어는 언짢다 로 풀이할 수 있어요. 군자는 인격적으로로 완성된 사람을 뜻합니다. 군자는 유학에서 지향하는 매우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여기까지 논어의 첫 편에 보이는 문장을 읽고 해석하면서 그것을 이구로 있는 한자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이 장의 의미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에 소개할 대학의 삼강령을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장의 해설은 삼강령에 관해 살펴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문장을 성독을 통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모너의 첫 문장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대학의 첫 부분인 삼각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문장은 지난번에 보았던 내용에 비하여 간단합니다. 한자나 한문을 모르더라도 제 설명만 잘 들으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으니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삼각형이 잘 나타난 부분을 읽고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지도는 제 명령덕하며 제 식민하며 제지어지선이니라. 다음은 방금 읽은 문장을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에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에 있으며 지극한 선에 그치는 데에 있다. 다음으로 문장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한자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글자는 큰, 대, 자입니다. 크다는 뜻을 가지는 한자이며 반대의 뜻을 가진 작을 소자와 결합하여 대소라는 한자어로 자주 쓰입니다. 다음 글자는 배울 학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보았던 글자이죠. 여기서는 학문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큰 대자와 결합하여 대학이라는 한자어로 쓰였고 그 뜻은 대인의 학문입니다. 대인의 학문이 무슨 소리죠? 먼저 대인은 우리가 놀이공원 등 입장료를 받는 장소에서 자주 보는 한자어입니다. 바로 대인은 성인을 뜻합니다. 즉 대인의 학문은 바로 성인의 학문을 말합니다. 다음은 갈지자입니다. 이 글자의 뜻은 가다이지만 한문에서는 이 글자의 본래 뜻보다 의 혹은 가운데라는 뜻으로 자주 쓰입니다. 여기서는 의라는 뜻으로 앞에 대학과 뒤에 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길도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방법 혹은 강도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음 글자는 있을 제자로 에 있다. 로 풀이됩니다. 그 다음 글자는 밝을 명자입니다. 이 글자는 이 문장에서 두 번 나오는데 두 글자의 품사가 다릅니다. 먼저 처음에 나오는 밝을 명자는 동사로 쓰였으며 밝게 하다 는 뜻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이 글자는 형용사로 쓰였으며 뒤에 덕덕자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친할 친자는 여기서 친하게 하다 는 뜻이며 백성민자는 옛 글자는 교도관이 죄수의 눈을 찌르는 모습을 본 딴 글자인데 오랜 세월이 지나 백성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친할 친자를 신으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은 이유를 삼각형에 관해 설명하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칠 지자는 발바닥을 본따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일반적인 뜻은 그치다 는 뜻이지만 머무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느 쪽으로 해석하여도 됩니다. 다음으로 어조사 어자입니다. 이 글자는 한문에서 자주 보이는 글자인데 대체로 에게, 에서, 을 보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한문에서 이런 글자가 자주 보이는데 이런 특징을 가진 글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콘텐츠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를 지자는 에 도달하다는 뜻으로 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뒤에 착할 선자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며 해석은 지극한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글자는 착할 선자입니다. 이 글자와 반대되는 뜻을 가진 한자는 악할 악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 문장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있을 제자 다음에 있는 내용이 삼각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명령덕은 밝은 덕을 밝힌다. 고 풀이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밝은 덕은 무엇일까요? 중세 중국의 인간관에 따르면 사람은 하늘에서 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밝은 덕이라고 해요.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 사람들이 외부의 사물에 접촉하면서 욕심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욕심 때문에 작게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살인을 저지르고 크게는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어요. 오랜 전쟁통에 사람들은 본래 가지고 있던 착한 본성을 점점 잊게 되어 사회가 각박해졌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철학자들은 이런 시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본래 갖고 있던 착한 본성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수양해야 한다고 하였어요. 이것이 삼강령의 첫 조목인 명령덕입니다. 그래서 명령덕은 바로 자기 자신을 수양한다는 뜻인 숙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목인 친민의 친은 처음에는 글자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에 이르면 어떤 유학자가 친할 친자를 새로울 신자로 써야 한다 고 말한 이후로 이 부분에 친할 친자를 새로울 신자로 읽기 시작하였어요.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채용해도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 두 가지 방법으로 친민의 뜻을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친민은 백성을 친하게 하다, 즉 사람들을 친하게 하다 로 풀이되는데 그 의미는 백성 즉 사람들을 친애한다 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신민은 백성을 새롭게 한다 로 풀이되는데 이쪽은 백성들을 교화하여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 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여 볼 때 친민 또는 신민은 사람을 다스린다는 뜻인 치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기어와 치인은 유학의 기본 명제로 논어에서도 보이는 내용입니다. 삼강령의 마지막 조목인 지지선은 지극한 선에 그친다 혹은 지극한 선에 머무른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한 선이란 무엇일까요? 지극한 선이란 사물의 이치가 당연히 나아가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사랑과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것은 명령덕과 친민신민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학의 삼강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논어학기 사장을 통해 증자의 배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문 고정 강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에 올린 영상들의 내용은 어렵지 않았나요? 이번에 볼 내용은 첫 번째 에피소드와 흐름이 연결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논어학기 편의 중심 주제는 학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성인이 배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주제로 하였다면 이번에서는 현인이 배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부분은 학이 사장의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한자를 살펴보기에 앞서 저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하지요. 증자가 말하였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내 몸을 반성하노니 남을 위하여 꾀함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친구와 더불어 사귐에 믿음직스럽지 않았는가? 전수받은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문장을 살펴보기 위해 문장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한자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은 일반적으로 일찍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한자입니다. 여기서는 성으로 쓰였습니다. 자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한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들 혹은 자식이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제자가 스승을 지칭할 때 쓰이는 호칭입니다. 글자대로 풀어본다면 증자라고 한다면 증 선생님 정도로 풀이해 볼 수 있지요. 이를 바탕으로 이 문장을 쓴 사람은 증자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네요. 월은 나고 말하다 정도로 풀이되며 큰 따옴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문에서 자주 나오는 글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글자가 나오면 굳이 글자 풀이를 하지 않겠습니다. 뒤의 일자와 모양이 매우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지만 영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후 맥락에 따라 두 글자를 구별하면 됩니다. 다음 글자는 오로 나를 뜻하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칭할 때 쓰이는 한자입니다. 여기서는 나는 정도로 풀이하면 되겠네요. 일자는 태양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로 기본적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날마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석 3자의 원래 뜻은 말 그대로 숫자 3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세 가지 정도로 풀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성은 두 가지 뜻과 소리가 있는데요. 이 글자를 성으로 읽으면 살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뜻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한자어는 반성이 있습니다. 또 똑같은 글자를 생으로 읽으면 줄이다 혹은 생략하다 는 뜻을 가지며 이 뜻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한자어는 생략이 있습니다. 다음 오자는 앞서 나온 글자로 뜻은 같지만 해석되는 말이 조금 다릅니다. 이 글자는 뒤에 나오는 글자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나이로 풀이할 수 있어요. 같은 글자인데도 놓인 위치에 따라 우리말로 표현하는 말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우리말은 조사가 발달된 언어이고 한문은 조사가 발달하지 않는 언어체계입니다. 하다못해 영어처럼 격에 따라 문자의 형태가 바뀌기라도 하면 이해하기 편할 텐데 한문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 철저하게 문맥에 따라 적절한 해석어를 찾아야 돼요. 이런 점들 때문에 한문이 다른 언어보다 배우기 어렵지요.
다음 글자는 할위자입니다. 이 글자는 한자급수 시험에서 하다라는 한 가지 뜻만 외우면 되지만 한문에서는 무려 약 30가지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한자급수 시험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한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글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한자를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한문을 잘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자를 아예 모르면 한문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니 한문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한자의 뜻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할위자는 을 위하여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음은 사람인 자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은 꾀할 모자입니다. 이 글자는 말씀 어느 뜻으로 하고 암흑의 모자를 소리로 하여 결합된 한자입니다. 한자에는 이런 식으로 뜻과 소리가 결합한 글자가 대부분이니 한자를 공부할 때 이 점을 유념하여 공부하면 익히기 수월합니다. 다음 글자는 말이을 이자입니다. 이 글자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말이에요. 이 글자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 용법을 자세히 다루었으나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 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글자는 주로 그리고 그러나으로 쓰입니다. 이 글자도 한문에서 자주 보이는 글자이니 그 용법을 정확히 익혀서 다음에 이 글자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풀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성충자는 일반적으로 나라에 복종하고 충성한다. 그 뜻을 잘못 알고 있는 한자인데 이런 뜻은 근대에 이르러 일본에 의해 의미가 왜곡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충성충자의 뜻으로 이 대목을 해석하려고 하면 전혀 해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의 원래 뜻을 알 필요가 있지요. 이 글자의 원래 진심을 다하다, 최선을 다하다 라는 뜻으로 이런 뜻으로 해석하여야 이 대목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홍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글자입니다. 여기서는 문장 끝에서 하였는가 로 풀이되는 전미사입니다. 줄 여자는 대표적으로 주다, 와와 더불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먼저 주다, 로 쓰이는 한자어는 수요가 있네요. 와 더불어라는 뜻은 주로 한문에서 자주 쓰이는데 경우에 따라 더불어는 말은 생략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와 더불어라는 뜻으로 쓰였고 해석할 때는 와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네요. 붕은 모두 벗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벗은 다시 말해 친구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벗붕자만 등장하였으나 여기서는 두 글자가 모두 나왔네요. 다음 글자는 사기의 교자입니다. 이 글자가 쓰인 한자어는 앞에 벗 모자와 결합하여 교우라고 쓰이며 또 다른 한자어로는 외교가 있습니다. 믿을 신자 역시 자주 보이는 한자인데 이 글자는 사람 인자가 왼쪽으로부터 부수가 되어 인의 형태와 말씀 언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글자는 한자의 뜻을 유추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꾀할 모자와 대비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콘텐츠로 다루도록 하지요. 옛 사람들은 이 글자를 진실함으로 하다, 으로 풀이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믿을 신자는 믿게 하다, 는 뜻으로 믿었게 하다, 혹은 믿음직스럽게 하다, 로 풀이하면 되겠군요. 전할전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한자인데요. 이 글자가 쓰인 대표적인 한자어로는 전달과 전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전수의 뜻으로 쓰였네요. 익힐 습자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졌던 글자입니다. 옛 사람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익힐 습자를 새가 자주 날개짓하다로 풀이하였네요. 새가 나는 연습을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지요. 이 윗부분에 기도자는 새의 특징을 딴 글자이고 흰 백자는 일백백자에서 한 획이 빠진 것이니 새가 완전히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새가 날개짓을 100번 해야 하는 것처럼 어떠한 지식이나 지혜를 완전히 익히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 담긴 글자입니다. 다음으로 증자가 말한 학, 즉 배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1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살필 성자가 보일 겁니다. 이 글자는 이 구절에서 중요한 글자인데요. 말 그대로 반성한다는 의미죠. 반성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잘못을 돌아보는 것으로 증자가 자기 수양을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수양은 유학에서 말하는 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에서 보이는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표시된 두 글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사항을 표현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은 바로 다른 사람을 다스릴 때도 지켜야 될 사항이니 이 부분은 치인, 남을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3은 두 가지 방향으로 풀이가 가능한데요. 익힐 습자를 핵심 키워드로 보아 전수받은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로 보면 선생님께 배운 것을 복습하지 않았지 반성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수기, 즉 자기 수양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전할 전자를 핵심 키워드로 보고 익히지 못한 것을 전수하지 않았는가. 로 풀이하면 선생님에게서 배운 지식 중에서 내가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교육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학기 6장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문 고정 강도 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어학기 6장을 통해 학과 행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움과 실천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 관계가 담긴 구절을 이루고 있는 문장에서 나타난 한자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제자 입직교출 즉제 근이심 범해중 이친인 행유애력 직이학문. 다음으로 이 구절을 해석해보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들이 들어가면 효도하고 나가면 공경하고 삼가미답게 하며 널리 대중을 사랑하되 인을 치하게 하니 행함에 남은 힘이 있거는 이로써 그를 배워라. 자활에 대한 풀이는 이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글자는 논어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굳이 풀이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글자는 아우제이고 다음 글자 역시 아들자인데 앞에 같은 글자와는 달리 글자 원래의 뜻으로 쓰였답니다. 자가 합쳐져 하나의 단어인 제자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자는 선생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젊은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요. 이에 반대되는 말은 부형이라고 합니다. 다음 글자는 들입이라는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뒤에 날 출자와 결합하여 출입이라는 말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입니다. 효는 자식이 늙은 부모를 업고 가는 모습을 본따서 만든 글자입니다. 즉은 직과 직이라는 소리가 나는데요. 직이라고 읽을 때는 법칙이라는 뜻이며 직이라고 읽게 되면 하면이고 해석되는 문법적 기능만 합니다. 효라는 관념은 사람의 근원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근대에 매우 강조되었어요. 후대에 이 글자를 아오이라는 뜻으로만 쓰이게 되자 이 글자의 왼쪽에 마음심을 붙여 뜻을 분명하게 하였어요. 다음 글자는 근입니다. 이 글자의 뜻은 삼가다입니다. 그런데 삼가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삼가다는 말은 삼가하다를 축약한 말로 그 의미는 조심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자는 한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글자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한문은 반복하여 익히지 않으면 완전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하여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의 의미는 하고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범은 뜨다라고 쓰이며 그 의미는 일반에 널리 퍼져 있다는 뜻을 가진 한자어에 자주 등장하는 글자입니다. 여기서는 널리라고 풀이하면 됩니다. 애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친은 친하다 혹은 가까이 하다 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친하게 하다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어질다 라는 뜻을 갖지만 이럴 경우 현자와 의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질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논어에 나타난 인의 의미에 관한 문제는 간단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제로 다루어 보는 것이 좋겠군요. 행은 행하다라는 뜻으로 실천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는 상태 동사로가 있다. 고 풀이됩니다. 여는 남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남은 음식에서 그 의미가 출발했어요. 문맥상 생략된 목적어는 남은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는 글 공부를 말합니다. 힌트가 조금 빗나가지만 오늘날 정규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목에 관한 공부로 이해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문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배운 것을 바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지 않지요. 설령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해도 그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께서는 배운 걸 모두 실천하지 못해도 인간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실천한 뒤에 공부하는 것이 진짜 공부라고 하였죠. 바로 실천하는 것이 배우는 것보다 더 무게를 두어 설명하였어요. 그런데 실천하는 것에 집중하여 배우는 것을 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하여 후대의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한 학자들은 먼저 안 다음에 실천하라고 했고 또 다른 학자들은 그러지 말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똑같게 하라고 하였죠. 바로 배우고 공부하여 지식과 지혜를 넓히고 그렇게 해서 넓어진 지식이나 지혜를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학, 즉 배움은 알을 추구하는 과정이요 행, 즉 실천은 배운 것을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니 바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 중에서 상대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배울 수 없으면 기존에 배운 것을 실천하라는 것에 무게는 둔 것이지요. 여기서도 학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수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어떠한 양상으로 배움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한문 고전 강독 5번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어 학위 8장을 통해 배움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 보려고 해요. 이번에 다룰 원문을 먼저 읽어보죠. 자왈, 공자 부정적 불륜이 합적 불륜이라 주 충신하며 우우 불려 계장하며 과적 물탄견이라. 다음으로 원문을 해석해 보도록 하지요.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가 중무하지 못하면 위험이 있지 않으니 항원이 경고하지 못하라. 진심과 믿음을 주장하며 남아 못한 일을 버타지 말며 잘못을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다음으로 신출 한자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무골 중자는 일반적으로 무겁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글자와 상반된 뜻을 가진 글자로는 가벼울 경자가 있지요. 여기서는 무겁다라고 풀이하기보다는 중무하다라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다음은 구절 고자입니다. 이 글자는 경고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만물자가 있는데요. 이 글자는 한문에서 을 하지 말라고 풀이됩니다. 즉 영어의 don't와 같은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다음은 꺼리 탄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조심하여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칠 개자입니다. 자기의 부족하거나 잘못됐던 내용은 스스로 외질하여 고치고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이 글자가 쓰이는 한자어로는 계정, 개축, 개과, 천선 등이 있습니다. 이제 신축 한자도 살펴보았으니 이 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이군요. 그 전에 이 장의 흐름에 따라 네 부분을 나누어 풀이한 뒤 각 부분의 의미를 종합하여 이 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 구절의 주체는 군자입니다. 뒷절에서 주체가 없는 경우는 그 앞절 주체와 동일하기 때문에 먼저 1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죠. 1-1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무게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행동이 무게감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상반되는 표현을 통해서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과 반대되는 표현은 행동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솔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을 오늘날의 쓰는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카리스마라고 쓸 수 있어요. 조금 옛날 일이지만 김모 경기도지사가 소방재난본부에 연락해서 문건은 많은 것이 아니라 경기도지사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계속해서 문건을 묻는 소방관에 대해서 나 도지사인데 너 이름 좀 대라. 도지사가 묻는데 왜 말을 안 하냐 하고 되풀이할 사건이 이 장에서 말하는 1-1을 의미어 상반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김모 경기도지사의 행동이 카리스마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지요. 이어 1-2는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데 선입견을 갖지 않고 융통성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사례로 들었던 김모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지사가 소방관보다 지위가 높다는 것을 알았으나 이것을 현실에서 융통성 있게 적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그는 내면에서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자신이 배운 것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지 못하여 겉으로 소방재난본부에 전화해서 용건 대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가벼운 언행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김모 경기도지사의 언행과 반대로 하면 그래도 군자가 말하는 군자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할 수. 충은 매사에 자기 마음을 극진하게 한다는 것이니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면의 관점으로 본질을 전개하였고 신은 매사를 이롭게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의 관점으로 믿을 신자에 관한 풀이를 전개한 것입니다. 이 장은 수리편을 20장과 관련 지어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수리 21장에서는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으니 그 중에 선한 사람을 가려서 따르고 선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그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선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보다 덕이 부족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두면 그의 뛰어난 면에 경외하게 되면서 그와 똑같이 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게 되죠. 자기와 덕이 같거나 비슷한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길이 같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만 못한 사람을 버타게 되면 상대를 업신여기에 모욕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자기 자신을 갈고 닦지 않고 마음으로 안주하게 되어 더 이상 발전하게 못하게 되는 것이요. 이에 관한 내용은 그 도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탑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이것을 원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을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본다면 골목대장이 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다는 삶과 인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삶과는 달리 이 대목에서는 자기 내면의 측면에서 자기 수양의 방향을 논하였을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어하기 1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